컬리를 한 번이나 써보신 분은 다 아시죠? 정말 좋습니다. 약 10년 전 한국 스타트업 씬에 새벽 배송이라는 혁명적인 서비스를 들고 와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강남 소비자들까지 감동시키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죠. 그 이후 컬리는 전지현, 박서준, 데니와 같은 탑스타 중의 탑스타들만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한국 스타트업 회사들 중 가장 빛나는 성공 중 하나를 이룩하나 했는데, 최근 컬리에 대한 해괴한 소문 하나가 한국을 강타했죠. 바로 컬리의 창업자 이스라 대표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해외에 도피했다 라는 소문이 인터넷에 쫙 퍼졌습니다. 컬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며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는 스탠스를 밝혔지만, 최근 컬리의 재무구조가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에 컬리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죠. 특히 또 고객의 입장에선 컬리가 유독 최근 몇 달 큰 금액 할인 쿠폰들을 엄청나게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모르게 기시감이 들죠. 바로 몇 달 전 팀원과 위메프가 지급 중지 선언을 하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세일 잔뜩 할 테니까 비싼 여행 상품들 가득 사세요 라고 당차게 외쳤다가 얼마 안 있어 많은 수의 소비자들과 공급자들의 돈을 먹고 나르는 사태가 불과 얼마 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컬리의 사태에 더욱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컬리에게 최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우리가 정말 잘 쓰고 있었고 또 잘 나가는 줄만 알고 있었던 컬리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멀 위기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걸까요? 컬리는 초기부터 스타트업계의 금수저 그 자체였죠. 무려 누적 투자 금액은 1조 원을 넘었고, 특히 앵커라는 사모펀드에서 단독으로만 3,5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장전되었던 자본들은 컬리가 정말 미친 것 같은 속도로 신선식품들을 새벽에 배송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편안하다는 강남맘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요. 창업 초창기에 100억으로 시작했던 거래액이 무려 5년 만에 2조를 찍는 기염을 토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끝없는 성장이 여기까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바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가기 꺼려하고 또 마켓 컬리와 같은 회사에겐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기존에도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었는데 코로나 시절 딱 1년 만에 또다시 2배가 넘는 결제 규모를 갱신하는 엄청난 레코드를 보여주었죠. 이때만 해도 시장에선 우리가 컬리 없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고 또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가는 그런 유통회사가 되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컬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불과 몇 년 만에 그런 컬리의 장밋빛 이야기와는 또다시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창 코로나였던 2021년부터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가장 최근에는 무려 연 단위로 2천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 적자를 보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도 컬리가 정말 막다른 절벽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무려 누적 투자액이 1조 원을 넘으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계에서 정말 이보다 돈이 더 많은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대한 자본 규모를 자랑하던 이 회사가 2023년 말 기준으로는 자본이 160억 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에 1,500억, 2,000억씩 손해를 보는 회사다 보니까 추가 자본을 들일 수 있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면 자본을 다 까먹는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일 수도 있을 거라는 이런 의견들이 스멀스멀 제기된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컬리가 하루빨리 IPO나 유상증자와 같은 새로운 투자자와 자본을 들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자본 잠식과 함께 설마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컬리의 누적된 부채가 무려 7,300억이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웬만한 코스피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와, 이거를 정말 언제 갚나 생각이 들죠. 유통업이 정말 많이 남는 산업도 아니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컬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지고 또 엄청난 영업 손실을 보게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감이 오시죠? 바로 컬리가 초반부터 고집했던 누구보다 빠르게 새벽에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컬리가 힘겹게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지역의 광역시까지도 이런 새벽 배송을 열심히 인프라를 깔며 확장하고 있는 사이에 쿠팡이나 이마트, 또 네이버와 같은 기존의 유통 강자들이 기존에 있는 자신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더욱 빠른 배송 시스템을 확립시켰고, 더 이상 컬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랑했던 새벽 배송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죠. 이렇게 컬리가 유통에 있어서 독점력을 잃게 되자 더 이상 컬리에서 사는 고객들이 객단가가 더 높다거나 경쟁사에 비해서 더 높은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더욱더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관심을 받는 것은 컬리에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투자했던 앵커 사모펀드인데요. 한국 시장에선 투썸플레이스를 4,500억 원에 2018년에 인수했고 불과 3년 후 2021년에 1조 원을 받으며 2배가 넘는 성과를 터뜨리면서 그 이름을 알렸죠. 그런데 그런 앵커도 컬리 앞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크게 물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단히 물렸는데요. 그 투자 금액도 앵커 단독으로 3천억이 넘게 투자했다고 전해지는데, 투자 당시엔 컬리의 기업 가치를 4조 원으로 보고 들어왔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컬리에 대한 투자는 정말 대재앙으로 들어왔는데, 가장 최근 기준으로는 장외시장에서 컬리의 시가총액이 약 4천억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투자 금액이 결국 10분의 1 토막 난 거죠. 앵커 사모펀드는 그 외에도 두나무가 가장 비싸던 2022년, 와, 고점을 잡아도 어떻게 이렇게 잡냐
싶을 정도로 대단한데 기업 가치가 15조 원으로 평가받았던 당시의 투자에서 지금은 약 5분의 1 수준으로 투자 가치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 연이은 투자 실패의 여파로 앵커 이퀄리티에 돈을 댔었던 해외 쩐주들은 엄청난 비판을 제기했고 현재 상황은 한국에서 거의 장사를 접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내 투자 원금이 10분의 1 토막 난다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과 같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자본이 아니라서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컬리의 위기 논란으로 컬리의 김슬아 대표가 회사를 버리고 해외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 인터넷에 퍼졌었는데 해당 소문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이와 함께 컬리가 EV/EBITDA라는 수치를 들먹이며 최초 월간 흑자를 달성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뉘앙스의 보도자료들을 얼마 전부터 퍼뜨리고 있죠. 컬리의 이런 주장은 자사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매일경제, 마이데일리, GDNet코리아, 내일신문 이런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지지난주에 보도되기 시작했죠. 사실 이런 EV/EBITDA 수작은 미국에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쓰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는 EV/EBITDA를 쓰는 기업들을 엄청나게 비난했죠. 아주 악의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는 계산이란 의미에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컬리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돈을 써버리고 투자했던 설비들 때문인데 그 설비들에 대한 비용을 왜 제하고 영업이익을 계산하나요? 아니 뭐 감가상각비는 조상이 내주나? 투자자들이 내준 거잖아요. 또 5년 10년 후에는 그런 설비들이 낙후되고 또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때 나갈 돈은 또 어떻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각 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흑자를 달성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놀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기준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똑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감사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컬리도 최소 분기 단위 또 연 단위에서 영업이익, 순이익을 발표를 해야 그제서야 회사가 이제 정말 턴어라운드 했구나, 한숨 돌렸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컬리가 과연 무엇을 했어야 살아남고 영업이익을 내는 진짜 회사로서 남을 수 있었는지 고민해봅니다. 유통업을 하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아마존의 경우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마존의 경우에도 엄청난 시설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초기에 엄청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런 유통 비즈니스 특성상 월마트와 같은 거대 유통기업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마존은 이런 유통기업의 껍데기에서 벗어나 엄청난 진화를 이뤄냈죠.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바로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자사의 전산망으로 썼다가 다른 회사에도 우리 전산망을 돈 주고 한번 팔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자사의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기존에 자신이 유통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절대로 처음부터 할 수 없었던 비즈니스죠. 야, 한국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퀀텀 점프를 하냐? 유제를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한국의 예시를 또 준비해보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한 업계 중 하나라는 패션 업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무신사의 무신사 스탠다드입니다. 무신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만 살 수 있는 정말 가성비 넘치고 꽤 퀄리티 높은 무텐다드 라인을 확고하게 자리 잡는 데 성공했죠. 여타 다른 치열한 유통업계처럼 어디서나 팔 수 있는 그런 상품들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의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유통면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영업이익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컬리로서는 꼭 컬리에 가야만 이것을 살 수 있다 하는 상품을 마땅히 떠올리기 어려운 실정이죠. 분명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 소비자의 마음으로서 꼭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컬리가 정말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컬리가 안정적인 회사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도 재미있게 읽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